네, 민주당 사무처 실무진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건을 두고 민주당 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의 조건부 재신임 투표 수용을 두고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쿠팡 로저스 대표 얘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경찰의 두 번째 조사를 받고 한 새벽 3시 30분쯤 귀가를 했는데 지금 로저스 대표의 일정을 보면은 미국 의회도 오는 23일 출석을 요청한 상황이라서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미국 하원 의원들은 쿠팡을 공개적으로 엄호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 사안이 그러면 한미 간의 어떤 외교 현안으로 비화할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뜨거운 감자로 이제 부각됐는데 우리 정부가 투 트랙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이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국회에서 그동안 쿠팡 사태에 대해서 해명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고압적이고 본인만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산지 은폐가 어느 정도인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 칼 로저스에 대해서는 로저스 쿠팡 사태에 대한 엄중하게 조사를 하되 대신 미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이 사태에 대해서 설득하고 설명하는 데 상당히 역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로저스 대표가 미국 조야에 순전히 쿠팡의 입장에서 한국을 상당히 비판하는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좀 로비를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우리 쿠팡 사태에서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로저스 대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아주 계속 진상 조사를 하되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상황, 사태의 진실을 설득하는 데 역점을 두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엄중한 조사와 또 미국 의회 설득이라는 투 트랙 대응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사안 어떻게 한미 간 외교 비화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부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이제 부른 곳이 하원 법사위원회인데 법사위원회에서 이제 로저스 대표에게 우리 그 정부랑 통화했던 내역들, 통신기록 전체를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청와대라든가 그러니까 압박의 강도라든가 이거 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고 또 쿠팡 모회사죠. 미국 모회사 쿠팡 INC는 미 하원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일종의 약간 뭐 짜고 친다고 해야 되나요? 약속 대령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받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 부분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건 분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관세 협상을 지금 다시 재협상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우리 뭐 관련법을 지금 국내에서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의 조화에 자꾸 법조에서 나오는 얘기가 쿠팡 문제도 여기에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정교한 관리는 필요한데 저는 이 정교한 관리와는 별도로 쿠팡의 이런 고압적 자세에 이번에 좋은 그 뭐랄까 사례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 우리 국회가 유통산업법을 개정해가지고 대형마트에도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딱 잡았잖아요. 예. 그날 이 법안이 통과하겠다고 약속하던 날 미국의 쿠팡 주가가 13%나 떨어졌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정부가 쿠팡에게 이러저러 압력을 가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주가 변동도 없었는데 딱 이제 시장성의 변동이 오겠구나 싶으니까 주가가 확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이 하원에 대한 이 공격 문제 제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쿠팡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들끓는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제도를 통한 대응만이 쿠팡의 이런 어떤 그 고압적이고 오만한 자세들을 바꿔낼 수 있고 시장의 질서도 바꿔낼 수 있다. 이번에 유통산업법 개정이 전 좋은 선례를 남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찰 조사이기 때문에 쿠팡 관련 질문 먼저 여쭤봤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사무처에 이제 실무진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합당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뭐 내용을 보니까 합당 시점, 방식, 또 지명직 최고위원을 조국 혁신당 측 배분하는 뭐 이런 내용도 좀 담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친청계가 주장하는 단순히 합당 참고 문헌이냐 아니면 친명계가 주장한 대로 어떻게 보면 합당 시나리오냐라는 것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최고위원 뭐 한석을 주는 거고 그리고 2월 27일 아니면 늦어도 3월 3월까지 합당 절차를 완료한다. 예. 라는 내용까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4 용지 7장 정도면은 단순 참고용 자료라는 상당히 이제 방대한 내용이죠. 근데 이게 지금 단순 자료냐 아니면 이제 시나리오냐는 사실 본질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본질은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강력히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여전히 있느냐 없느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지가 확실히 있는 거죠, 사실은. 이 합당 문건에 대해서도 본인이 뭐 사실 여부는 밝히지는 않았고 다만 유출한 책임자를 색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가타부터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건은 또 사무총장, 정청래 대표 직계인 사무총장, 조승래 사무총장이 지시를 해서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보면 합당으로 정청래 대표가 가는 과정에서 나왔던 그 자료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제 합당은 어찌 보면 상당히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단순 참고용이라기에는 내용이 상당히 좀 구체적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최 교수께서는 문건 네.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물론 문건 내용이 사무처가 작성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향후 전략까지 타임테이블까지 전부 수록이 된 건 맞고, 그다음에 조승래 총장이 내가 지시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예. 사무처가 당대표가 합당 발표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그게 오히려 직무유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과거 사례를 모델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김한길 대표 정당과 안철수 대표 정당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지명주 최고의 한석을 배분하는 쪽으로 그때 가닥을 잡고 그 사례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있어서는 지분까지 정리를 끝내놓은 것.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원 투표도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미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있다면 저는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이대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봤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유출되다 보니까 예. 이제 말하자면 이게 혼선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당권파 측에서는 이미 이거는 또 뭐 다 시나리오가 정해진 걸 가지고 하고,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논의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자기들의 배분까지 전부가 결정돼 버리니까 3인 3색으로 이게 지금 다 황당한 사건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의도적 유출인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자료를 일부러 흘렸는지 사실 그건 조금 제가 알기는 어려운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말하자면 정청래 리더십에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원 투표까지 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 그래서 초재선뿐만 아니라 중진 의원들 릴레이로 지금 식사 정치를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부분이 지금 나중에 조국혁신당 합당 과정에서 어떤 일이 드러나더라도 이 문건대로만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말하자면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지금 향후 이 이슈 관리가 굉장히 저는 시험대에 올랐다. 좀 더 정교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가장 큰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비당권파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 사안이 좀 어떻게 전개될지 그 파급력이나 효과 어디까지가 좀 뻗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정청래 대표가 이제 경청 모딩을 하지만은 큰 흐름에서 보면 강력하게 합당 로드맵을 밟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일단 당내에서 문제가 많아서 1인 1표제 또 결국은 본인 의중대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합당 시나리오도 1인 1표제 재현을 하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조국 대표가 정청래 대표를 어떻게 보면 지원 사격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표현이 상당히 센데 극렬한 합당 반대자들이 합당 찬성자들을 적으로 몰면서 말이죠.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다. 죽이듯이 몰아붙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쓰면서 정청래 대표를 이제 엄호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청래 또 조국, 유시민, 김어준 이른바 이제 친문 세력이라 할까 이런 그룹에서 일제히 합당으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 반면에 이혼주를 비롯한 이제 비당권파에서 반발을 하고 있지만 목소리는 세고 강력하게 합당에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게 큰 흐름을 형성하기는 아직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그다음에 청와대의 생각이 아직 드러나지 않습니다. 좀 애매모호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합당이 마뜩치 않는데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도 없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지금 이재명 청와대가 밟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냅다 때는 이때다고 여세를 몰아서 강력하게 합당 모드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1인 1표제 재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글쎄요. 정청래 대표의 의중대로 갈까요?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다. 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그 사실 어찌 보면은 당원 그 투표가 1인 1표제 이것도 정청래 대표는 뭐 1대 0으로 이기나 3대 0으로 이기나 뭐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연장전에 가서 이긴 거거든요. 정규 경기에서 한번 패해가지고 연장전 가서 겨우 이긴 건데 이제 이 문제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렇게 했듯이 저도 이 문제도 지금 내려버리면은 이거는 이 합당 이렇게 되면은 조국 혁신당뿐만 아니라 정청래 대표도 지금 그나마 어렵게 잡아온 자기의 그립감을 완전히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비당권파가 사실상 이제 당권파를 제압한 그런 이제 형국이 되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랑이 등에 한 형국이라 어찌해든 가야 되는데 전 그렇다면은 이제 당원 투표가 변수가 되겠지만 당원 투표가 결국 저는 정청래 대표의 뜻대로 따라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각급 단위별로 토론회를 하는 이유는 시간 좀 벌고 그다음에 본인이 지금 여기에서 당위성을 계속 얘기하고 당원 투표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이 문제도 본인이 뜻대로 관철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 대표는 내릴 생각은 전혀 없는 거고 어쨌든 지금 이 약간의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비당권파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합당이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게 밀어붙이지만 정작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의견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당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공간이 생기긴 했지만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당원 투표 그러니까 그 당원 1인 1표제를 몰아붙였던 것처럼 이 문제도 끝까지 당원 투표로 끌고 가서 관찰할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는 합당이라는 흐름을 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정청래 대표 당내에서도 좀 논란이 격화되니까 경청 행보를 이어가는 상황인데요. 어제 삼선 의원들을 만나서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합당의 결정권이 대표에게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결국 전당원 투표를 암시하는 말로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여야 대표들이 입장 곤란할 때, 난처할 때, 좀 어려움에 처할 때 두고 쓰는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 대표가 다 하는 건 아니다. 당원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의사를 묻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한 발 빠지는 거죠, 사실은. 이번에 정 대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합당에 대한 반발들이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뒤로 빠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전당원 투표로 가게 된다면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당 구조가 전적으로 지금 정청래 대표 유리한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찬성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 대표가 최선의 전략은 전당원 투표, 모든 당원이 주는 당원의 표심대로 나는 따르겠다라는 전략으로 간다면 합당 시나리오는 상당히 좀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전당원 투표로 가서 좀 속도를 분명히 낼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또 최수연 평론가께서는 이제 청와대에서는 어떠한 뜻을 지금 뭐 모른다라고 말씀도 좀 하셨는데요. 네. 사실 그 전에 국무위원과 또 민주당 의원 간의 문자가 또 그렇죠. 공개가 되면서 네. 약간 불편해하는 그런 기류가 읽히긴 했는데요. 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는 끝까지 입을 좀 닫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청와대에서는 이제 뭐 정무수석 정도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뜻이라고 누가 얘기하는 순간 이거는 바로 이제 당무 개입 논란으로 비화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떠하다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대통령의 의중을 잘하는 소통을 자주 하는 의원들이 거세게 저렇게 나오는 거는 대통령의 뜻이 담긴 걸로 봐야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론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민감하냐면 간단해요. 이거는 지금 8월 전당대에서 당권 싸움인 거예요. 사실 여기서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이기고 8월 전대에서 다시 재신을 받아서 연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2년 반 후에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데 예. 2년 전 그 총선에서 우리 비명 행사라는 말이 들었잖아요. 2년 후 행사에선 친명 행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위기감 때문에 그의 본질 사실 이 지금 합당 논의의 본질은 이게 가치냐 명분이냐 이런 사실 중요한 이런 점들은 다 비껴가고 사실 속내는 그겁니다. 누가 당권을 잡는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친명 입장에서는 친명에 섰다가 괜히 반청으로 찍혔다가 우리가 공천 못 받은 건 아니냐는 그런 위기감이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격렬하게 반발하는데 청와대는 어떤 형태로든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공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당원 투표라는 최종적인 의사 그 출구 전략을 짜놓고 거기까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지금은 시간을 좀 벌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 문제는 정 대표가 풀 생각도 없고 풀 의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당원 투표가 이제는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저는 여기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청와대가 말이죠. 당무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을지라도 어떤 국정 운영이나 정책 큰 방향성은 전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정무수석이라는 게 있습니까? 당하고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무수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정무특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얼마든지 가학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나 당 청와대 입장에 전혀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계속 이렇게 분열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당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의 주류와 비주류와 필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상당히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열이 점점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청와대가 가만히 방관하는 듯한 그런 모습.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차제 어떤 형태로든지 큰 방향성은 청와대 쪽에서 당대표의 어떤 조율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엔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조건부 재신임 투표를 전격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재신임을 주장하려면 직을 걸라고 밝혔는데 시한이 어제까지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직을 건 사람은 등장하지 않았죠. 결국 저는 뭐 일종의 러시안 룰렛 같은 게임이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장 대표도 그걸 안 거죠. 왜냐하면 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직을 걸고 누가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큰 뉴스에 주목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하게 될 경우는 이게 파국으로 치닫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할 거를 보고 장 대표께서 장 대표가 아마 그러니까 고강도 카드를 꺼내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동훈 전 대표라는 이제 일종의 큰 이슈를 이제 큰 불은 잡았는데 밑에 잔불들이 계속 지금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이 잔불들을 일거에 제압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끄다 보면 이게 논란이 이어지니까 장 대표가 그걸 한 번에 이제 제압하는 이제 그 초강수를 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오세훈 시장도 설령 당원 투표에서 당신이 재신 받아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민심을 잃으면 그게 다 잃는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사안의 본질을 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번 주말쯤에 당에 이제 그 당대표에 대한 재신임 문제는 이제 넘어갈 걸로 보고 얼마큼 빠르게 이제 지방선거 국면으로 당대표가 기구 정리도 하고 사람도 영입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빨리 국면 전환과 쇄신을 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 될 거예요. 결국 지금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이미 이제 뭐 한 대표 징계를 그럼 되돌릴 수 있습니까? 이미 간 건 간 거고 빠르게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다면 중원으로 나갈 수 있게 당을 쇄신하고 정비해 달라. 그 얘기를 요구를 한 건데 이 과정에서 이제 대표의 재신임 문제와 거치가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잔불 정리를 한꺼번에 한 거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장 대표가 스탠스를 바꿀지. 왜냐하면 이게 1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도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어떤 식으로든 당을 좀 재정비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 장동혁 대표의 초강수로 재신임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당이 앞으로 선거 체제로 어떻게 얼마나 빨리 좀 재정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장동혁 대표가 직을 걸라라고 얘기를 했던 건 당 내부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장동혁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성우파들이 당의 주류이고 그들이 나를 지지한다라는 확실한 자신감에 차 있기 때문에 이후에 여러 가지 당 개편이나 공천 과정에서 장동의 영향력을 극대화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장해찬 여의도연구소 부원장이 만약 직을 걸거나 해서 당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투표를 한다면 70% 이상이 압도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지지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과거에 당원이 75만 명 정도 됐는데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이후로 당원들이 그러니까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한 108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이후로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30만 명 이상이 증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은 거의 주류가 다수가 장동혁을 지지하는 강성 우파들이 사실상 거의 당의 흐름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앞으로 이후로 상당히 기존의 본인의 어떤 윤핵인 세력이라든지 강성 우파들 일변도의 그런 전략을 훨씬 더 좀 속도 있게 진행해 나갈 것 같다.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장동혁 대표 측은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사퇴 요구 등에 대해서는 무대응하겠다라는 방침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앞서 말씀하신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당내 뭐 또 일부 친한계, 일부 소장파 의원들은 계속해서 비판을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그러면 정리가 좀 될 것으로 보시나요? 끊임없이 당이 뭐 그렇다고 일사불란하게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들은 뭐 계속 문제 제기할 거예요. 근데 뚜렷한 방법은 없어요. 당 대표가 어쨌든 지금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다 행사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당 대표를 계속 뭐 말로는 흔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결국 권력이라는 건 관철시킬 수 힘을 우리가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제 계속 요구는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요구라는 게 빨리 당의 방향성을 전환하라는 그 요구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이 문제는 리더십 차원에서 정리를 돌파해서 되긴 했지만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만일 서울시장직을 내준다면은 장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일종의 중도 소구력이 높은 서울 시민들 대상으로 이제 선거를 해야 되니까 나는 당에 이렇게 좀 우경화 경향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반대하고 내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일종의 정치적 알리바이를 계속 남기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뭐 저는 더 큰 문제로 비유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그러면 당의 방향성의 문제를 빨리 선거 국면을 얼만큼 빠르게 돌리고 그다음에 관심을 돌릴 수 있게끔 그 좀 인사 영입이라든가 기구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지금 장 대표가 다음 주부터 해야 할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장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말로 지방선거 모드로 좀 국면을 좀 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 주에는 좀 이런 반대파들의 논란이 좀 사그라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당 장 대표에 대한 반대 목소리요? 이런 부분이 다음 주에는 좀 사그라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오세훈 서울시장 비롯해서 뭐 권영진 의원 같은 거는 뭐 독재자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포커판에 이게 놀이냐. 그리고 김용태 의원이 이야기했죠. 예, 권영진 의원 같은 거는 뭐 이게 무슨 조폭이 협박 공갈에 할 정도로 서서히 지금 단체장들도 반대하고 있고 재선 삼성그룹들도 반대하고 서서 지금 반대 목소리 크게 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국민의힘 내전은 확산될 수밖에 없고 특히 공천 과정에서 아마 강성 우파 진영들은 곳곳에 포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분을 넘어서서 내전 확산은 크게 확산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어디에 당내 어떤 온건파들을 추스르고 설득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별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 주류가 강성 우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앞뒤 가리지 않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어떤 절연이나 이런 눈치 볼 거 없이 그냥 나는 나대로 간다. 마이웨이. 장동혁 마이웨이는 이제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저는 강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온실속에 이제 잡초들이 이제 화초를 아마 저 화초들은 한동훈 계열을 좀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점점 더 한동훈 전 대표 세력과 지지 그룹 원외들은 암암리 직감적으로 철저하게 배제하고 축출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공천이라든지 당무 방향이 그렇게 진행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당사에 거는 사진을 두고도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튜버 고승국 씨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지금 당사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가 아버지 사진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 논란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약간 체제 전쟁성 그러니까 성격을 띠고 있는 거니까 결국 정당이라는 거는 가치, 신념, 체계를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당의 정체성을 어떻게 놓고 볼 것이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성국 씨 이야기는 이제 보수 정당 계열이니까 전체를 다 우리가 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주류 쪽에서는 당에서는 사실상 우리 공간에 있는
그 논란이 있는 대통령들을 좀 빼고 국민적인 추앙이라든가 건국 정신이 있는 분들만 그 조명 걷는 게 맞겠다고 해서 거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김현철 씨가 이제 발끈한 거는 이제 전두환 씨와 이렇게 비견되는 게 아마 굉장히 좀 기분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대통령 사진은 일종의 공공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사적 유물처럼 우리 아버지 사진 떼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마 이 얘기는 뭐냐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 당이 자꾸 이렇게 혼란이 좀 빠지지 마라. 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장도영 대표가 바로 화답을 했잖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존경을 받는 분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생각도 없다고 딱 한마디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사실 고성국 씨는 개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게 공당의 그다음에 보수 적통을 가진 야당의 저는 뭐 그런 어떤 정신까지 훼손하는 정도로 비하되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게 그거는 그 역사적인 평가, 이런 법률적 평가 다 내려진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이 자꾸 이렇게 선거를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이런 어떤 정책성 논란이 너무 여기에 몰입되는 건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마 장 대표가 정리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게 전두환 노태우 사진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동욱 대표 어떤 노선 그리고 국민의힘 현지소를 말해준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장동욱 대표가 단식 중단할 때도 박근혜 대통령 방문 받고 지금 단식 중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 대표의 정치 철학이나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윤어게인 세력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떤 대구 경북의 상당히 강성 우파들 이런 우파 중심으로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외연 확장이나 중도층 흡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논외일 가능성이고 어쨌든 이번 선거 과정이나 모든 공천이나 이런 과정들이 우파 일변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단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어 온 인물 중에 하나죠.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이 내일 출마를 좀 공식화할 것으로 좀 예정입니다. 여당에서 지금 서울시장 출마 후보가 뭐 박홍근, 서영교 의원, 뭐 박주민 의원 비롯해서 6명까지 늘어난 상황인데요. 서울시장 선거 구도에 좀 어떤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지 일단 평론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큰 변수죠. 사실 이재명 퀴즈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원호 구청장이고 이 대통령 한마디에 그 말 그대로 주가가 급상승한 그런 분위고 어쨌든 저는 이제 이 큰 메기 한 마리가 이제 시장판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지금 출마를 선언했던 중진 의원들이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어쨌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이제 경선을 치르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정원호 구청장의 픽업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좀 덜고자 하는 그런 한 수가 아닌가 싶은 게 정원호 구청장이 많이 후보가 된다면은 후보를 내세워서 이기면은 그거는 대어를 낚은 거고 지더라도 큰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좀 부담감 없는 카드를 택한 게 아니냐. 이제 문제는 그렇지만 이제 다른 기존에 출마를 선언했던 분들과 경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재명 지금 당의 상황이 좀 미묘하게 돌아가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어떤 이 당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약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통령이 픽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의 지금 주류 당권파는 정청래 대표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또 경선 구도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또 이런 부분들은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행정가 출신의 후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차별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내에서 얼마나 지지를 얻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첫 번째 관문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여론조사나 전체 흐름으로는 상당히 민주당이 좀 유리한 지형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경선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 같은 1대5 대결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는 구청장만 3번 하고 국회의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민주당 경쟁자들 5명이 다 다선 의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버거운 싸움이고 원래대로 한다면 감히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지금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이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작동을 해왔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지지율을 높여서 지금 거의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후 경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정원호를 탁 찍어서 하는 명픽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겠느냐. 만약에 나온다면
상당히 공천의 경정성, 공정성 논란도 있겠지만 정원호 구청장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형성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많이 좀 유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호 네. 구청장이 유리한 것 같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금 장동영 대표의 퇴진까지 요구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맞서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경선 과정에서 독자적인 힘으로 돌파해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장동영 대표가 상당히 케미를 긴밀하게 맞추고 있는 나경원이 의원이 부상을 할지, 아니면 중도층이 많은 지지를 갖고 있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지금 등장을 할지, 아직까지 국민의힘은 상당히 지금 오리무중입니다만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 이 명심이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에 따라서 민주당의 이 공천 구도는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서울 집값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서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한 평에 3억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서울 집값 문제를 재차 지적을 했는데요. 일단 먼저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울 수도권은 지금 집값 때문에 시끄럽죠. 제가 요새 그 때문에 좀 힘들어요.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뭐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죠. 언젠간 정상을 벗어난 거는 반드시 또 제자리를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죠. 근데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네, 끝까지 오를 수는 없다. 이제 정상화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일단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국토 균형 발전에 해답이 있다 이런 발언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최근 역대 정부에서 보면 부동산만 잡으면은 모든 정책이나 국정 운영을 다 잡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 부동산 정책이 가장 중요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이라도 부동산과의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부동산 정책을 그동안 부동산 주택을 안정화하겠다라는 정책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아주 강성 발언을 연달아서 이제 SNS에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과연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의 안정화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이게 최고의 이제 관건인데,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여러 차례 이제 지방선거 부동산 정책 했지만 결국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반면교사로 철저히 그 단점, 장점을 철저히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거듭드리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경제 정책이 아니라 정치, 사회문화 전반적으로 특히 국민 심리 전반적인 차원의 다각적인 차원의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어떤 민심이나 여론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SNS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점은 상당히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부동산 정책 여하에 따라서 표심, 그리고 여야 판세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총력을 경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둬주면 좋겠다. 이거는 여야 정치 문제를 떠나서 국민 경제를 위해서도 대통령이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철저하게 탈정치적인 관점을 갖고 부동산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지금 보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들은 강도와 빈도면에서 그 아주 주목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안인데, 근데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 이 얘기는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더 열심히 했고 실제로 성과를 내기도 했어. 세종시를 옮기기도 하고 행정수도 옮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당연한, 이건 뭐 진보 진영 대통령들이라면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은 거의 뭐 이게 전매 특허처럼 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이 시기냐. 근데 이게 지방 주도 성장을 얘기하는 게 이제 지방 선거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대통령도 당연히 이제 국문을 보는 생각이지만 어찌 보면 이것도 선거용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국토 균형 발전 아주 아름다운 얘기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것도 맞아요. 맞지만
그게 뭐 사실 몰라서 못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제도와 여러 가지 그 정치적 환경,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한 거니까 대통령의 말이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들을 내놔야 되는데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당은 법안 처리를 하도 안 해줘가지고 대통령이 법안 처리 좀 빨리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내란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신속하게 법안 처리하면서 이렇게 민생이라든가 국토균형 발전에 관한 이런 법안들은 지지부진하게 짝이 없기 때문에 전 대통령의 말에 힘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이 이런 부분에서 한 몸처럼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혹시 저는 그냥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립서비스 차원에서 국토균형 발전, 지방주도 성장 이런 아름다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냐 싶어서 대통령의 말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레토릭일 수밖에 없다. 그 말씀 드리면서 정부 여당이 이런 데 대한 더 그러면 저 적극적인 의지와 현실성 있는 대안들을 내놔야죠. 알겠습니다. 대통령 부동산 정책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